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신입니다. 미국이 지금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그 위켄드 에디션에서 하나를 전해드리고 그리고 따로 굉장히 사실은 이 뉴스는 멀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따로 제가 하나를 떼겠습니다. 알렉세이 네발니의 사망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러시아 사람들 미국을 포함한 세계, 한국까지도 포함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이 나발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 숨지자 세계가 푸틴을 비난을 하고 뭔가를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야지 된다고 하는가, 그런 것들을 따로 떼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 푸틴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평범한 변호사이긴 했지만 그랬는데 왜 이 사람이 아내와 두 아이까지 세상에 힘들게 살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그 같은 운동을 하다가 숨졌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미국. 한국은 일요일일 테고 다른 한 사람의 스토리를 읽는 것과 같은 에세이와 같은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세계의 많은 언론들을 종합을 해서 전해드리는 거고요. 이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이 끝난 다음에 따로 떼서 이번 주에 위크엔드 에디션에 포함될 만한 핫 이슈지만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크엔드 에디션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의 미국에 시청자 내지는 청취자분께서 유튜브에 알려주시기까지 했는데 어제 정규 방송이 끝난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거의 청천벽력과 같은 판결은 이미 내려졌었고 벌이 나왔습니다.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그리고 역시 미국의 정치와 무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유관합니다. 어떻게 될지. 그럼 트럼프 왕국은 어제 민사재판에 벌금 내리는 결론이었잖아요. 어떡하지? 아버지도 두 아들들도 뉴욕에서 3년, 2년씩 각각 사업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벌금은 엄청나게 많고 이 뉴스를 맨 앞에 전해드리고요. 그리고는 당연히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했었던 그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감퇴와 여러 가지 또 하나는 그동안 그 공화당이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노끈이 아니라 동아줄이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연방수사국의 바이든과 바이든의 아들이 얼마나 부정부패하게 돈을 해쳐서 드셨는가. 공화당의 입장에서 볼 땐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근거가 잘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면 보통 같으면 여기서 끝나겠구나.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백악관의 좋은 뉴스도 있었고 총격 사건과 관련된 것. 경제와 관련돼서는 제가 정규방송 시간에 전해드리지 않은 게 사실은 경제 뉴스에서 저에게는 가장 재미있기도 하고 이게 미래의 경제지 그런 분야, 새로운 신분야를 어떤 사람들이 이끌어가지 하는 걸 보여준 것이었거든요. 맨 뒷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 사업 사기 케이스에 대해서 일찌감치 아서 앵거론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렸고 어제는 최종적인 벌금을 확정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는 하지만 항소하기 전에 내놔야 되는 벌금들이 있거든요. 감당할 수 있을지 아무튼 이 정도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나 돈을 불리고 줄여서 본인의 이득만을 오랜 동안 취해왔다 하는 데에 대해서 3억 5천만 달러 벌금을 내라고 했고요. 이게 이제 뉴욕의 검찰총장이 수사를 시작한 케이스죠. 아들들도 각각 400만 달러씩 내고 그리고 그동안 이게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자산이 한 8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22억 달러로 거의 3배를 부풀려서 대출받을 땐 쉽게 받고 그리고 이제 우대금리 같은 것도 받고 세금을 낼 땐 또 이걸 확 줄여서 했다. 거기에 대한 벌금이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에게 3억 5천만 달러, 아들들에게 각각 400만 달러입니다. 아들들은 2년 동안, 아버지는 3년 동안 뉴욕에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뉴욕에 있는 대출기관도
이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라는 회사에 대출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별로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전부터 트럼프 회사는 아주 후진 회사야.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미국에서 중요한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말씀드렸던 도이체뱅크 같은 데가 후진은행이었을 때 지금보다 거기서 막 그 유명한 그 뭔가를 융자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막 헬기를 보내서 전세 비행기를 보내서 막 그분들을 싣고 플로리다로 와서 막 파티해주고 진탕진탕이라는 단어가 맞는 그런 파티해주고 독일로 돌아가서 미국의 중요한 융자기관에서 융자해주지 않는 트럼프 회사에 융자를 해주게 하고 막 이렇게 엮인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의 뉴욕에 있는 본부를 두고 있는 대출기관은 해줄 수 없다는 건 별로 영향 안 미칠 것 같고요. 그럼 합치면 또 기간이 있으니까 그 이자에 대해서도 뭐 거의 1억 달러, 뭐 8천 몇백, 뭐 몇십억 달러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4억 6천만 달러 벌금을 내리고 다행히도 사업 허가증을 취소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2년이나 3년 동안은 이 가족이지만 이 트럼프 파운데이션은 트럼프 회사는 가족 회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없어 하는 판결을 받지 않은 멜라니아 트럼프, maybe 그의 이름 아래 아니면 이방카 트럼프 이름 아래 뭐 운영될 수도 있고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재정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크게 타격이지만 이걸 어떻게 물을 수 있는가 물 것인가 하는 것도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위험하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공화당의 돈을 여기다 갖다 부을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엄청나게 뭐 본인 자산이 뭐 4억 달러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4억 6천만 달러예요. 내야 되는 돈이. 그렇지만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이유는 미국이 오랜 동안 너무너무 돈 하는 그런 자본주의 중심이 돼서 막 금이 휘황찬란하게 있고 하면은 뭔가 뭐 대리만족 비슷하게 하면서 나도 부자가 되려나 하면서 찍어줬었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트럼프가 내가 자수성가하지도 않았지만 자수성가했는데 우리 집에는요. 다 화장실도 금도금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미국의 아주 나쁜 문화가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 아직도 몰려 있는데 그런 브랜드를 만든 거잖아요. 내가 돈을 이렇게 잘 버는 사람이야. 그걸 활용해서 백악관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타격이죠. 외적인 것을 너무 지향하는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적인 것이 4억 6천만 달러 벌금을 내라라는 이 같은 최종적인 그 결과로 어느 정도 상당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주 부자라도 힘들 겁니다. 이 돈을 낸다는 것은. 그리고 3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사업을 뉴욕에서 하지 못할 때 법원에서는 거기 감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감시관이 있고 물론 항소를 하겠지만 항소하기 전에 이제 그것도 판사의 재량이거든요. 그런데 이 판사는 아터 앵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민사재판이기 때문에 그 재판정에 계속 나와서 판사를 모욕하고 뭐 검찰총장을 모욕하고 증인들을 모욕하고 하는 것을 많이 했죠. 그게 다 결과에 결국은 반영이 됐습니다. 항소하기 전에 그것도 이제 그 재판관이 어느 정도까지 돈을 이만큼 묶어놔야지 돼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겠지만 재산 압류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얼만큼의 돈을 딱 그 묶어놔야지 됩니다. 포브스 잡지의 계산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네트 자산이 한 26억 달러 된다고 하고 그럼 26억 달러 된다고 하더라도 4억 6천만 달러면 그의 부 가운데 뭐 한 15%, 17% 이 정도 되죠? 그리고 게다가 여기에 또 이진 캐롤이라는 컬럼니스트에게 8,330만 달러를 손해배상하라는 배심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합치면 이게 5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꺼번에 내지 않으려고 해도 아무튼 본드를 사야지 되고 본드 사면은 3,500만 달러를 내야지 되고 그럼 그게 나중에 돌려받지도 못한 돈이고 또 트럼프의 자산이라고 포브스에서 계산해 놓은 26억 달러도 상당 부분은 부동산이잖아요.
본인이 말한 것 4억 달러나 캐시가 있어. 4억 달러 가지고는 모자라고. 그러면 이 부동산을 파나? 뭐 뉴욕에 부동산 많잖아요. 콘도미니엄을 포함을 해서 트럼프 타워 등등 골프 코스도 있고 와이너리도 있고 호텔도 있습니다. 지지자에게 후원 요청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아마 이메일 벌써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또 트럼프의 정치행동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세이브 아메리카라는 정치행동위원회 또 메이크 아메리카 그 그레이트 어게인 두 군데가 있는데 세이브 아메리카는요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4천만 달러 이상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비용을 댔지만 올해 가지고 있는 캐시가 뭐 500만 달러 정도 새해에 그 정도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이건 그러면 힘들 것으로 보이죠. 파산하나?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사기로 했다 하는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죠. 아니 내가 어떻게 그동안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해서 융자도 어려운데 받아왔고 소송은 얼마나 많이 수천 건 이상이었을 텐데요. 그런 것들도 뭐 다 관리를 하면서 했는데 야, 막판에 내 자산이 전체적으로 뭐 26억 달러인데 캐시가 내가 4억 달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적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항상 캐시를 말할 땐 부풀려서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다 날라가? 어떻게 하면 좋지?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음속에 핵심을 건드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빗 브룩스 씨 같은 그 공화당이면서 뉴욕타임즈의 컬럼니스트는요. 트럼프에게는 분명히 장부요. 그 뱅크북이 세 가지가 있었을 것이다. 원래의 은행 장부, 여러 가지 이제 막 부풀린 것. 두 번째는 국세청에 보여주는 장부. 그렇다면 분명히 세 번째 장부가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실제 장부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뭐 정말 돈을 다 이걸 4억 6천만 달러를 페이해야지 된다면 아무리 본인이 4억 달러를 갖고 있다는 것도 이게 부풀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항상 나는 부자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차업이 당하는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심리를 상상을 하면 지금 이만저만 아주 고통스러운 마음이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직접 3년 동안은 뉴욕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 정도 되면은 심리적으로 탈선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건지 모르지만 분명히 반응이 등장을 할 것이고 그 반응의 예상치는 맨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이 법적 소송의 결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에게는 항상 나쁜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이메일이 발송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요. 그러면 또 받으신 분들은 그 부자에게 네, 소송 비용에 써주세요 하고 또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잊어먹고 있는 게 있어요. 며칠 전에 며느리를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으로 본인이 딱 그 추천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될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런데 이 라라 트럼프가 시아버지가 그래 아가야 네가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공동의장을 하렴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개적으로 라라 트럼프가 한 말이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모든 돈을 페니까지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방어하는 데 쓰겠다. 우리 시아버지를 방어하는 데 쓰겠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돈 쓰는 것 이런저런 것들을 이 다 의장이 관리를 하고 또 다른 공동의장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완전히 충성하는 충성파이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앨릭스 스테파닉 뉴욕의 연방 하원 의원은 이거 말이에요. 이 정말 부통령 후보로 거론됩니다. 트럼프의 뭐 바이든 못됐다 엄청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상상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이거 다 마녀 사냥이야. 그러니까 나를 도와야 돼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데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만 보내도 될 법정에 본인이 직접 늘 이 재판이 있는 동안에 나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케일리라는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가 만일 그가 대통령이 되면 공화당 전국위원회를 은행처럼 생각할 겁니다. 개인 은행처럼 생각하고 모든 돈을 뽑아서 개인적으로
쓸 겁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건 이제 민사소송 비즈니스 사기고요. 또 다른 가장 약한 소송이라고도 할 수 있죠. 민사소송입니다.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이 포르노 배우와 한번 자고 본인이 그게 들통이 나면은 뭐 다 결혼 생활 중이었으니까요. 들통이 나면은 대선 표가 떨어질까 싶어서 돈을 주고 입막음을 시키고 언론에 인터뷰를 못하게 하고 나중에 그것도 다 뭐 사기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했었던 것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3월 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법원에 갈 겁니다. 다 마녀 사냥이야. 다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위의 민사재판 사기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법원에서 검찰 측에서 서류를 조작해서 유죄가 나오고 벌금형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사업을 해온 거죠. 그리고 스토미 데니엘스와도 잠도 자지 않고 입막음, 허쉬머니를 주지도 않았는데 줬다고 이걸 조작해서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다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마녀 사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뉴욕의 주지사, 뭐 당연히 민주당입니다. 법 위에 사람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수사를 열심히 해온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의 검찰총장은 피해자가 없다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아니 은행에서 이렇게 해서 융자 받고 이랬는데 무슨 피해자가 있어? 이 검찰총장이 해주는 얘기가요. 화이트 칼라 범죄잖아요. 일종의 피해자가 누구냐면은 규칙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이 다 피해자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입에 풀칠하기 힘들고 저렇게 사기쳐서 비즈니스하면 큰 돈을 벌면 이건 공평한 세상이 아니지라는 얘기고요. 아서 앵고론 판사의 판결, 그 판결문 같은 것이 아주 신랄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없다고 계속 트럼프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 판사의 심기를 상당히 많이 건드렸다는 게 현장 취재를 한 기자들의 얘기입니다. 이 아서 앵고론 판사가 또 특이한 얘기가 뭐냐면요. 본인이 피고를 관찰하는 방식을 잘 설명을 했거든요. 태도, 그리고 이제 바디 랭귀지 같은 것, 언어 같은 것을 본인이 무척 신중하게 살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후회의 태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좋은 징조가 아니죠. 법원에서 후회하는 그 태도가 없었다는 것은 이것까지 다 합쳐져서 판사는 판결을 내립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뭐 유명한 판결 하나가 그런 게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그의 판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날마다 법원에 나와서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마녀 사냥이라고 거짓말 치고 해서 어떤 때는 판사가 이 앵고론 판사가 개그 오더 나의 스텝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는 개그 오더 내려도 그 명령 따르지 않고 벌금 물고 또 개그 오더 내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3년 동안 뉴욕에서 사업하지 마라. 벌금은 3억 6천만 달러야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최후 변론 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판사에게 당신은 당신의 아젠다가 있지. 난 알아. 충분히 I understand. 그걸 이해해. 그래서 나는 당신의 말을 1분 이상 들을 수가 없어. 법정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판사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감정은 감정하는 거요. 하는 것은 뭐 이게 얼마다 하는 것을. 왜냐하면 뭐 이게 트럼프 타워 같은 것을 뭐 3배 더 부풀렸다고 하잖아요. 뭐 30%가 아니라 3배, 300% 부풀렸다고. 그 부동산에 있어서 이게 얼만큼 가치가 될 거야 하고 그 감정하는 건 과학이면서 예술이다. 그런데 이게 예술이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개인의 판단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과학 이 부분은 사기가 없다. 분명히 숫자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발견된 그 트럼프 측의 그 사기 행위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어서 양심 같은데 충격을 줄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나에 대해서 사기치는 거야. 선거 방해지, 부패한 민주당, 바이든의 공작이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마녀 사냥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이 일을 저질렀다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저질렀으니까 유죄가 나오고 벌금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저는 환하게 보입니다. 무조건 이 일을 가지고 원래의 맥락은 얘기하지 않고 바이든을 공격을 할 겁니다. 바이든의 사법부도 아니에요, 사실은. 바이든의 사법부가 바이든 아들을 특별검사를 붙여놓고 바이든에게도 특별검사를 붙여놓고 합니다. 오히려 백악관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든을 굉장히 공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좀 바보 같고 실제로 순진하거나 멍청한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얘기를 믿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증거에 의해서 판결이 나오지,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나온 것도 뭐 어때? 아니면은 그분들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 바이든의 사법부를 때릴 것이고,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맞아, 옳소 하면서 트럼프에게 돈을 기부하실 겁니다. 그 돈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부자였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런 이유도 있는 트럼프의 변호 비용을 대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제일 또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조지아주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와 특별검사 사이에 남녀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맡지 말아야지 된다 하고 이제 트럼프와 같이 피고가 된 한 사람이 주장을 해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아직 판사가 결론을 내리진 않았고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것을 또 제외하고는 아직 그것도 판결이 나온 건 아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결코 이제 좋지 않은 그런 한 주일이었고요.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무언가를 읽지 않는 사람은 읽지 못하는 사람보다 뭐 특별히 이득일 것도 없어. 읽을 줄 알면서 읽지 않는 사람은 읽을 줄 몰라서 읽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뭐 말의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로버트 허라는 특별검사가 기소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기억력도 너무 없고 노인이기도 하고 올드 펄슨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배심원들이 그를 유죄로 판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도 300 뭐 몇십 페이지를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뭐 중요한 부분들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그것만 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이 로버트 허 특별검사도 그래서 애매하게 욕먹는 부분도 있어요. 민주당이신 분들은 로버트 허 검사 저 한인으로 창피하다, 저렇게 정치적이야 하지만 사실은 그 본인만이 알 일이죠. 내가 만약에 공화당이기 때문에 뭐 몇 퍼센트가 이게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는지, 그 정치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해가 되는 거, 아니면 정말 100% 나는 이 특별검사로서 이 일에 대한 기소권을 왜 기소를 하지 않느냐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야 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로버트 허 특별검사만이 알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읽지 않는 사람은 읽을 줄 모르는 사람보다 특별히 이득일 것도 없다는 것은 로버트 검사의 말을 다 읽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기밀 서류에 대해서 조사한 거잖아요. 전부 의도적으로 기밀 서류를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조사에 협조를 잘했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하마스로부터 그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예정됐었던 그 조사에도 응했고, 그리고 원래 이 조사의 시작이 바이든이 먼저 기밀 서류를 실수로 집이나 사무실로 가져간 것을 알고 관계 당국에 연락을 해서 했었던 것이고, 그 양이나 어떤 퀄리티에 대해서 이게 로버트 허 특별검사의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서류와는 케이스가 완전히 다르고, 어쨌든 이것은 유죄라고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겠다 하는 이유에서 다른 것은 다 제치고 한 가지만, 지금 바이든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너무 불안해 하는 여론이 굉장히 지금 커진 거죠. 유일하게 아니 아들 숨진 것도 기억 못하고 언제 부통령을 끝냈는지 그것도 기억 못하네 하는 거기만 포커스를 잡아서
사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그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요, 아들이 숨진 날짜, 숨진 해를 기억 못하는 건 놀라운 일도 아니고 흔한 일이고 걱정스러운 일도 아니다. 저는 정말 그 부분은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너무 기억력이 없어서 숫자나 이런 것도, 그리고 내가 기억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숫자에 능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소심해져서 더 잘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 9시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의 미국을 시작을 해서 10시에 끝내줘야지 되죠. 그러면 그 맨 마지막에, 그게 허구한 날 하는 일인데도 광고와 무슨 미니 프로그램과 이걸 계산해서 저의 마지막 시간이 뭐 50 몇 분 몇 초에 끝나야지 된다. 이 계산을 제가 잘 못해요. 근데 제가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뭐 계산기도 써보고 종이에다가도 써보고 해도 틀리는 때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다른 사람 생일이나 이름이나 얼굴이나 이런 걸 기억 못하는 것은 분명하고,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도를 넘는 것을 많이 보기는 했지만 일반인들이, 그래서 사실은 아들이 숨진 날짜, 또 기억하기 싫은 것일 수도 있고, 숨진 해는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벌써 꽤 됐으니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별로 그건 걱정스러운 일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걱정스러운 일은 내가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 보 바이든이잖아요. 델라웨어의 검찰총장을 했고 아버지를 이어서 정치인으로 쫙 뻗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아픈 손가락이 돼버린 헌터 바이든 둘째 아들, 형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숨진 그 현장의 자동차 사고에서 그 아기였을 때 형과 같이 두 사람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래서 바로 질 바이든이라는 새어머니 아래서 이 형제가 같이 자랐잖아요. 물론 여동생이 나중에 질 바이든과 조 바이든 사이에 생겨서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긴 하지만, 이 본드가 있는 상황에서 헌터 바이든은 늘 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깨끗한 정치인이 될 것이니까 절대로 돈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내가 책임질게 하고, 헌터 바이든 아이빌리그 나온 사람이에요.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든이 정말로 정신이 아들에 대해서 이건 정말 심각해하는 정도가 되려면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거, 아니면 우리 아들이 암으로 숨졌지 하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면 거기에는 정말 옐로우 불이 들어오지만 그 자체는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허 특별검사의 발표 이후에 바이든으로서는 아무래도 불안해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공론화돼서 위에까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압박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날 가망성보다는 물러나지 않고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과 1대1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과학이잖아요. 기록이고. 가장 최근에 발표한 백악관의 바이든 대통령의 신체 검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거짓으로 작성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신체 검사가. 키가 6피트, 몸무게가 178파운드. 그 밖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약을 먹는 것도 있고.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키가 6피트 3인치, 몸무게는 215파운드입니다. 몸무게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먹는 약이 있겠죠. 등등. 이러한 것을 볼 때는 물리적인 이 체력 같은 것이, 신체 검사는 바이든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도 뭐 여러 가지, 뭐 이번 주에 말씀드린 나이 든 사람은 그 사람이나 그 가족이 나이가 들어서 내가 기억력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인정하기 싫고 인정하기 어려운, 그리고 대통령이니까 주변에서 말하기 어려운 이런 것도 있고, 와이프도 아니 내 남편이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쇠약 인정하기 싫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인 이런 그 백악관의 신체 검사표로는 바이든이 물러나야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도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만평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기밀 서류에 대해서는
공화당인 하원의 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밑에 나왔죠. 코테이션 마크를 했습니다. 2월 14일에 한 얘기입니다. 이 기밀 서류를 잘못 다룬 사람은 대통령 집무실에 분명히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사만평가가 딱 이거 누구 거예요? 트럼프 거잖아요. 이 마이크 존슨이라는 하원 의장도 굉장히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 정도 되면 머리 나빠 보이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뻔뻔하거나. 어떻게 기밀 서류를 잘못 다룬 사람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 얘기거든요. 로버트 특별검사의 보고서 발표가 나온 뒤에. 그런데 특별검사 자체가 트럼프가 검사로 지명을 했었던 그런 로버트 특별검사가 그리고 바이든의 법무장관이 특별검사로 임명을 한 이 로버트 허가 트럼프의 기밀 서류와 바이든의 기밀 서류는 양과 질과 그러한 중간의 과정에서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이크 존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것은 괜찮고 바이든 것은 안 괜찮다. 이게 지금 공화당의 큰 문제로 보이고요. 또 하나의 시사만평 보시면 2024년도 대통령 선거는 왼편에는 노약하고 쇠약해서 누군가가 돌봐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앉아 계시네요. 오른쪽에는 막 어린아이처럼 이것저것 천방지축 막 바지도 줄줄 흘러내리고 여기저기 음식을 흩어서 다 벽도 망가뜨리고 하는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네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바이든 대통령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이 뽑으셔야지 되겠죠. 그리고 특별검사 데이비드 왈리스라는 사람이 전에 연방수사국의 정보원이었던 알렉산더 스미르노프를 기소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한 사람. FBI의 요원이 아니라 FBI의 정보원으로서 이 사람 이제 러시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과 아들이 각각 우크라이나에 대통령 아들이 이사로 일을 했었던 몇 년 동안 거기서 뭐 몇 년과 몇 년도에 그때 부통령별로 힘도 없었던 연도에 500만 달러씩 뇌물을 받았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심정으로 수사한 게 아니라 증거로 이게 나온 거죠. 그 증거는 맞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걸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을 지금 탄핵하겠다고 공화당 하원이 열심히 탄핵조사위원회에서 조사도 하고 그 일환으로 이번 달 말에 헌터 바이든 아들을 청문회에 불러서 수사죠. 그건 일종의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 됐으면 공화당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아마 많은 그 음모론과 뭐 팍스 텔레비전을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무척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정상적인 정치계라면 이 조사를 하는 위원회, 뭐 감시위원회 위원장이 뭐 제임스 코머가 켄터키주가 지역구인 그 공화당의 하원 의원 그 위원장이 그럼 이 정도면 됐다. 오케이. 이제 됐다. 끝났다. 우리가 가장 기대를 걸었고 가장 홍보를 많이 했었던 바로 그 사람 연방수사국의 정보원이 본인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워서 거짓말 친 것이라고 하고 그것이 다 증거가 드러나고 잡혔으니까 이젠 끝이다. 다른 일에 집중하자.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을 무시한 사람들은 대체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제임스 코머 공화당의 감시위원장이 어제 한 말이 뭐냐면요. That is not a big deal. 그게 뭐 대수야? 아니 본인들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FBI에서 이 정보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할 땐 언제고 그게 뭐 빅딜이냐고. 거짓말로써 이렇게 500만 달러씩 받았다는 것이 그게 뭐가 빅딜인가? 이건 여전히 뒤로 하고 여전히 탄핵 추진을 할 것이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국 정치가 지금 후져지는 겁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보원 거짓말이었던 것이 드러나서 최고 형량은 25년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수메이르노프 이 케이스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많은 케이스에서 또 조지아주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어 하고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예전에 뭐 여행 가방에 뭐 바이든 표를 가지고 와서 트럼프 표와 바꿔치기 했다. 지금도 믿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그거 다 거짓말로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에게 배상하라는 엄청난 배상금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선거 요원인 어머니와 그 딸에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꼭 진실이라는 단어를 잘 쓰죠. True the vote라는 이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서 계속 지금 법원이 그건 아니야 하고 판결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시 공화당에서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온건한 사람들은 뭐 데이비드 브룩스 씨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너무 많은 사기꾼을 끌어들였다. 컨 아리스트를 끌어들였다. 뭐 이때는 사기꾼이라기보다 컨 아리스트, 협잡꾼들을 너무 많이 끌어들여서 그 협잡꾼들이 사법 시스템을 엄청나게 방해를 했죠. 시드니 파웰 같은 그런 여자 변호사 얼마나 여러분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좋아하셨어요? 늘 날마다 터커 칼슨 쇼에 나오고 션 해니티 쇼에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부정선거였다고 하다가 법원에 가서는 부정선거라는 말을 하나도 못하다가 결국은 조지아주에서 기소되니까 이거 딱 유죄를 인정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 아리스트 협잡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협잡꾼들이 법 시스템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저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법 시스템은 넌센스 같은 것으로 작동하지 않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지 아무리 심증이 재판관이 동의를 할 만한 그런 심증이 있어도 이게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면은 법원에선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협잡꾼들의 주장들이 많이 테스트가 됐잖아요. 박스 사람들 줄줄이로 내가 방송은 그렇게 했지만 뒤에선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해서 터커 칼슨 사람 같은 사람은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트럼프 월드에 있는 많은 커나리스트들이 압도당하는 것을 우리는 법적 시스템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 뉴스도 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있었던 건데요. 조 맨신 이라는 연방 상원 의원이 백악관에 도전하기 위해서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조 맨신이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바로 이 조 맨신이 민주당이죠. 출마하면은 바이든 표를 깎아먹을 것 아니야?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걱정을 했죠. 그런데 본인의 얘기에 따르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출마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었어요. 스포일러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을 지금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등장함으로써 누구 한 사람의 표를 깎아내린다던가 이런 걸 원치 않는다. 백악관이 아주 좋은 감정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무척 위태롭습니다.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별로 좋은 말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계산을 했겠죠.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계속 루머가 터지는 동안에 내가 뭐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까? 뭐 많은 사람들에게 돈도 모으고 선거 캠페인도 해야지 되는데 이거 막 구겨진 무슨 옷처럼 스타일만 구기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봤을 텐데 저는 나이가 76세잖아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나이잖아요. 두 사람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 다음에. 그런데 조 맨신도 76세예요. 비슷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 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비슷한 나이를 가지고 뭐 이제 시대를 바꿔야지 된다 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 계산이 끝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이번 주에 총격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시사만평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남자가 먼저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건 말이야 미국이 가장 큰 그런 미국의 오락, 즐김이잖아. 풋볼을 그러니까 여자가 풋볼, 그러니까 매스 슈팅. 풋볼과 연관된 그러니까 대량 살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슈퍼볼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어. 처음에는 이 여자분도 풋볼 하다가 대량 총격 사건인 거예요. 이 두 분이 약간 놀라기는 하지만 그다지 엄청나게 놀라는 것 같은 표정도 아닙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지 되는가? 하지만 더 이상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충격은 아닐 겁니다. 이번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봤다는 캔사스시티 칩스가 우승한 슈퍼볼 그 챔피언 이벤트 탁 선수들 나와서 얘기하고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더 이상은 이제는 완전히 충격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번엔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더 무섭기도 하던데요. 저는 어떤 뭐 테러라든가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2명의 청소년이 18살 아래랍니다. 미성년자라서 이름도 발표되지 않는데 서로 평소에 악감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도 그 슈퍼볼 퍼레이드 이벤트에 가서 서로 총질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체포됐던 사람은 풀려났고요. 이로 인해서 한 사람 숨졌고 그 숨진 사람의 아들도 다리에 총을 맞았고 가족들도 둘도 다쳤고 전체적으로 23명 정도가 다쳤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품은 거리의 펑크 쪽?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또 미주리주가 캔사스시티 칩스가 속해 있는 미주리주가 뭐 총기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그런 주도 아닙니다. 미국에서요. 존 F 케네디가 총에 의해서 암살당했을 때 미국 사람들 엄청 놀랐죠. 그리고 이제 그 놀라고 나서 또 나중에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과정에서 오스왈드가 총을 쏜 범인이 우편으로 그 총을 샀다는 것을 알고는 더 놀라서 우편으로 총을 사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뿐만이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그 당시에 무슨 뭐 존 웨인 서부국이 얼마나 많았어요. 서부국에서조차도 총질하는 것을 조금 자제했을 이럴 정도였거든요. 아주 눈에 띄게 톤을 낮췄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라스베가스에서 콘서트가 있으면 다 호텔에 가서 기획해서 콘서트장에 간 사람을 총을 쏘고 뭐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뭐 새해 퍼레이드 할 때 지난해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도 무슨 냄비 폭탄물 같은 거 터졌었고 이런 일들. 올해에 용의자 빼고 누군가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4명 이상 되는 대량 총격 사건이 49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건 이상 일어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항상 그럼 총기 규제를 말할 때 다른 것은 그렇다 하고 뭐 AR-15 같은 대량 살상 총기라도 금지하자라고 얘기하면 항상 미국이 뭐 수정헌법 2조가 총기 소지를 보호하고 총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의 권리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총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 그 사람들을 해피하게 하기 위해서 총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총을 갖지 않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뭐 총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 막 몇 정씩도 갖고 있고 하니까 미국이 사람 인구보다 총이 더 많은 거고 총을 한 정도 갖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럼 이런 사람들의 행복은 누가 보호를 해주죠? 저는 항상 그게 너무 의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 총격 사건이 그렇게 있었어도 총기 규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자율은요, 뭐 경제 여러 가지 상황이 괜찮다 해서 5월 달 이후부터 내릴 가능성도 뭐 높아 보이고요. 저는 이제 이 오픈 AI를 만들었고 얼마 전에는 오픈 AI 이사들과 싸움에서 며칠 물러났다가 그 자신을 물러나게 한 이사들을 다 내쫓고 다시 복귀한 샘 알트만 오픈 AI 만든 사람. 원래 처음에 만들 때는 일론 머스크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 본인들도 그 칩을 만드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많은 칩들을 만드는데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아마존을 포함해서 많은 뭐 구글 등등 매그니피션트 세븐에게 전부 이 엔비디아가 아주 세련된 칩을 보급을 하는데, 이 오픈 AI도 그 같은 새로운 칩 같은 것을 공급을 받아야지 이 오픈 AI가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는데 다 못 받아서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하고 7조 달러를 드리겠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는데, 샘 알트만도 좀 황당한 주장을 하긴 하는 사람 같아요. 이사들이 이 사람을 내쫓으려고 했을 때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위험한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심을 해야지 된다 했고, 샘 알트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업용으로 이걸 가야지 된다. 돈 벌고 그래야 또 더 발전하고, 그리고 직원들은 샘 알트만 말을 따랐습니다. 샘 알트만이 봉급 많이 주고 본인들도 개발을 하는 게 잡을 이어나가는 원인이니까. 이사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한 거죠. 인공지능을 지나치게 많이 개발을 했을 때, 규칙 같은 것이 없을 때 위험 같은 것, 세상의 위험, 이런 걸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7조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7조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왜 황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세계에서 가장 세련되고 가장 큰 그런 칩을 만드는, 삼성보다 훨씬 세련된 칩을 만드는 회사 TSMC요. 대만의 TSMC가 2023년도에 자본금 들인 것에 7조 달러면 219배랍니다. 219배. TSMC가 드린 그 투자금의 219배. 그리고 미국 국방부 예산의 8배. 한 회사가. 그러면요, 이것만 드린다 할지라도 TSMC 같은 회사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인력을 딱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새로 뭐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칩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인원을 어디서 다 데리고 올 겁니까? 어디서 다 인적 자원을. 컴퓨터 칩은 대규모 생산을 하는데도 지금 모자라는데 그 인력은 대규모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전해드린 샌프란시스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게 뭐 스탠포드라든가 UC 버클리처럼 이런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연구에 대해서 앞서가는 인스티튜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가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돈이 7조 달러가 예를 들어 7조 달러를 투입한다 할지라도 이 돈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걸 다 운용을 할 만한 인재가 없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뭐 일론 머스크처럼 화성의 식민지를 꿈꾸는 사람과 같이 일해서 그렇게 뭐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황당한 생각이나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화성의 식민지 꿈보다는 어쩌면 뭐 7억 달러 투자 정도 어디 여기저기서 끌어와서 뭐 아랍에서도 끌어올 거고 해서 그게 평범한 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 이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 황 얘기가 저는 좀 더 다가옵니다. 젠슨 황은요, 대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대만에서 태어나서 5살 때 태국으로 갔다가 9살 때 미국으로 와서, 그때는 뭐 보이스 기숙사에 살다가 삼촌이랑 뭐 같이 뭐 보살핌을 받다, 오레곤이었었죠. 몇 년 뒤에 가족들이 와서 같이 살게 됐는데, 그래서 오레곤 뭐 주립대학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스탠포드에서 석사학위를 했잖아요. 엔지니어니까. 이 젠슨 황, 엔비디아의 창업자가 한 말이 저는 훨씬 좀 와닿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재도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이 컴퓨팅 비용, 이 여러 가지 이 같은 일을 하는 그 비용이 지난 10년 동안요, 늘어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줄어들었답니다. 100만 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재가 더 많이 필요한 거지. 7조 달러를? 아니, TSMC가 지난해에 투자한 돈의 291배를 인재도 없는데 어디다가 쓸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연구하는데 돈이 그렇게 덜 들어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생성이 가능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이 오픈 AI 샘 알트만의 말은 좀 황당했다. 그런 생각한 거. 저는 이제 이게 경제 뉴스에서는 가장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세이 나발니, 세계가 그의 죽음을 추도하는 그 사람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클립에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들으시는 동안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